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세계 인도주의의 날 특집편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정박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세계 인도주의의 날이라고 있습니다. 세계 인도주의의 날 처음 들어보는데 너무 부끄럽네요. 네, 저도 분명히 좋은 의미일 텐데. 그럼요. 세계 인도주의의 날. 이거 행사가 몇 시에 하는지 혹시 아세요? 시간도 있어요? 있죠. 4시에 하지 않습니까? 4시예요? 네, 인도네시아. 인도주의의 날. 네, 인도는 4시예요. 네. 네. 자, 그렇게 세계 인도주의의 날이 8월 19일이든가요? 그렇죠. 매년 8월 19일이 세계 인도주의의 날이죠. 맞습니다. 이제 곧이네요, 그럼. 네. 네, 8월 19일에 인도주의의 날인데 우리도 그래서 이 날을 맞아 특별한 책 하나를 좀 소개해드리지 네. 않습니까? 네. 코이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코이카. 그 한국국제협력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 그러니까 일종의 NGO 단체들이 모인 협의회인데 KCOC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K씨하고 O씨가 있죠. K씨하고 O씨가 있구나. 네, 둘이 결혼했나요? 이게 바로 KCOC와 네. 코이카가 연합으로 해가지고 네. 세계 인도주의 날 캠페인을 하는데 이번에 저 1등백에 세계는 왜 싸우는가 아주 유명한 책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김영미 PD의 이 세계 곳곳의 분쟁 지역을 돌아보면서 사실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희생되는 비인도적인 현장들 이런 것들을 고발하고 우리가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고 있는데 그걸 소개하면서 분쟁뿐만 아니라 우리 네. 코로나 19이라든지 뭐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 인도주의, 인간의 어떤 존엄성을 훼손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우리 같은 지금 한 지구에 살아가는 같은 인간으로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런 방송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는 왜 싸우는가 오늘 좀 컴팩트하게 한번 네.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 뭐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린 책이기도 네, 하니까. 네. 네. 왜 싸워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 아까 말씀드린 분쟁. 네. 그러니까 독립을 위한 뭐 분쟁도 있을 거고 탐욕을 위한 분쟁도 있고 대대로 내려온 분쟁, 종교적인 분쟁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결부가 되어가지고 이거 참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들인 네. 거죠. 바로 세계 인도주의 날도 그 바로 2003년 이라크 바그다드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서 그 바그다드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죠. 그래서 그 인도주의 활동가 22명이 돌아가셨거든요. 아이고. 그걸 이제 기념하면서 자, 이 분쟁의 현장에도 또 인간성은 피어나잖아요. 그런 네.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싸우는 이유야 뭐 정말 그 누가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예전에 안나 까리니나에 행복한 사람은 거의 다 비슷하지만 불행한 사람은 제각각의 이유로 다 네. 불행하다. 그러니까 바로 왜 싸우는 이유는 제각각의 이유로 다 뭐 천차만별이 이유가 다 있는 거죠. 네. 여기도 보면 이제 전체적 목차를 보면 네. 대물림되는 전쟁이 있고요. 네. 네. 네, 그리고 독립을 위한 전쟁이 있고요. 더 가지고 싶은 자의 전쟁, 뭐 탐욕을 위한 전쟁이 되겠죠. 네. 그리고 가난이 부른 전쟁 이렇게 크게 테마를 4가지로 좀 나눠서 네. 뭐 각각의 분쟁 지역을 아마 직접 이 저자가 뭐 돌아다니면서 취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뭐 이라크, 뭐 시에라리온, 미얀마, 콜롬비아, 레바논, 파키스탄, 카슈미르, 쿠르드 등등 다양한 나라의 사례들이 나와 있는데 네. 이 사례들 중에 딱 끝났다라고 보기는 거의 대부분이 힘들겠죠? 여기서 종료된 네. 레바논, 아프간, 파키스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아니 있기는 있죠. 뭐 콜롬비아라든지 시에라리온 이쪽은 그 종료는 됐는데 물론 뭐 간헐적인 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여전히 필요로 하죠. 왜냐하면 뭐 그 사실 여기 이 책을 쓴 김영민 PD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해서 이 책을 쓰게 됐냐니까 스위스 제네바에 한 20년 전에 있었는데 그 게스트하우스에 가 있으니까 다양한 나라의 이제 젊은이들이 모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유럽의 젊은이들은 막 듀랜드 라인에 대해서 토론을 하더라는 거예요. 듀랜드 라인 하면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사이에 이제 꺼진 국경선을 이제 보통 듀랜드 라인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한국의 학생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를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듀랜드 라인이 왜 이제 문제가 되냐면 본래 아프가니스탄의 최대 종족이 파슈툰족이라고 들었잖아요. 네. 근데 그 파슈툰족이 실제로 지금 그 파키스탄 그 국경으로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쪽 지역에도 거의 절반이 살고 있대요. 그런데 19세기였나요? 그때 당시
영국의 인도 쪽 외무장관이던 두랜드하고 아프가니스탄 국왕이 서로 손을 딱 그어버린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인도, 여기까지는 아프가니스탄. 예전에는 파키스탄도 인도였으니까 다 같이 있다가 쪼개진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같은 파슈툰족은 지금까지 같이 살다가 갑자기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쟁이 계속 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파키스탄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리반이 밀려나서 바로 그 파키스탄에 그 가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거기서 분쟁이 벌어지고 네. 테러가 일어나고. 근데 결국 그게 왜 일어났냐? 결국은 당시에 영국 제국주의에 결국은 그 손을 끈 거에서 기인한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유럽의 책임이다. 라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거 보고 너무 부러웠다는 거죠. 우리도 이제 그런 젊은이들이 국제적인 관심과 이런 걸 가져가지고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않느냐. 네네. 그럼 오늘 여러 가지 분쟁을 좀 알려주시나요?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결국 뭐 사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분쟁은 전 세계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우리가 그런 걸 어떻게 다 아냐. 네, 맞아요. 우리 살아가기도 힘들어 죽겠고. 맞아요. 근데 결국 이런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묻는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아이고, 아니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가지고 아니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까? 라고 묻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건 당연한 건데. 네. 왜 예를 들어 가지고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그 의문을 제기하는 자체가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왜 국가는 국민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도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국가의 가장 당연하고 사회의 기본적인 전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회는 이미 흔들리고 있는 사회라고 보거든요. 당연한 것 자체가 이제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근본적인 것을 질문해야지 그것에서 비춰지는 문제점을 이제 고쳐 나갈 수가 있겠죠. 네네. 결국 그걸 왜 이제 해야 되냐고 묻는다면 단답형으로 대답하자면 그럼 우리가 같은 인간이니까 같은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같은 인간으로서 같은 인간이 존엄하게 살 권리를 서로 보장해 줘야 된다. 뭐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답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네. 그 이제 우리와 얼마나 이제 가깝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정말 멀리 떨어진 우리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그들의 죽음이나 뭐 고통에 대해서 조금 무감각해질 수는 있겠죠. 네. 그냥 시사적인 문제로만 받아들여지고. 그 뉴스의 텍스트로만 읽히고 네. 그냥 끝 이럴 수도 네. 있는데 우리와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나의 이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네. 그렇게는 못 넘기겠죠. 또 혹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혹여나 우리가 나중에 난민이 되면 아유 맞습니다.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들이라고 네. 생각된다면 그렇죠. 사실 뭐 우리가 우리도 여기 그랬죠, 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혹시나 지금의 만주 지역으로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해서 100만 명 이상이 넘어올 때 이게 뭐 어마어마한 혼란이. 그래서 그런 그 대찬 훈련도 지금 일본과 중국이 하고 있단 말이죠. 또 동해안으로 배를 띄워가 막 온다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 전쟁 때도 우리가 그 미리국을 했단 말이죠. 네. 그 여기서 막 일본 가고 했단 말이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난민은 언제든지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누구나 난민이 될 수가 있죠. 네네. 누구나 난민이. 네. 이 세계 인도주의의 날은 그러면 이런 걸 한 번쯤 다 같이 생각해 보자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만들어진 네, 말이에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분쟁 지역에서 결국은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그리고 생명이랄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누려야 될 그 자유가라는 것들이 정말 탄압받고 있는 실정이니까 이런 것들 근본적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먼저 알아야지 되니까. 네. 좋은 취지다. 이제 본격적으로. 네, 책 내용 한번 들어가 보죠. 네. 그러니까 대물림되는 전쟁하면 이제 여기서 레바논하고 아프가니스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레바논. 그 레바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전에 예언자 칼릴 지브란 바로 그 나라였잖아요. 아, 레바논.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이게 정말 가장 최고의 휴양지라고 불렀잖아요. 네, 레반트 지역이죠. 레반트. 네. 아유, 맞습니다. 레반트 동쪽. 지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바논? 네. 네. 레바논이 약간 유럽 분위기가 나요. 그렇습니다. 네. 네. 거기 저 중동 뭐 지역으로 이제 중동 지역인데 네. 거기 이제 대서양을 이렇게 끼고 있으면서 아주 그 예전부터 네네네. 대서양 지중해를 끼고 있습니다. 참 지중해. 아, 지중해. 네네. 다 바다는 전 세계 다 이어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서양. 우겨라 우겨. 네, 지중해, 네, 지중해. 지중해.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레바논 같은 경우는 최고의 휴양지다 이렇게 네. 이제 볼 수가 있고, 근데 70년대 이제 난민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렇게 하면서 요르단 쪽으로 난민들이 많이 갔다가 레바논으로 몰려들기 시작한 네. 거죠. 네. 자 그러면서 레바논 곳곳에 흔히 말하는 난민촌이 생겨나고 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라는 이제 임시정부의 근거지가 된 거죠.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도 이제 공격이 오고 있습니다만 그 헤즈볼라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네. 몰라? 이게 사실은 레바논의 합법적인 정당이죠. 정당이에요. 신의 네. 당이라는 뜻인데 여기가 이제 흔히 말하는 시아파 계열이거든요. 아.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의 지원을 받으니까 이제 시리아의 그 아사드 정권도 알라이파라고 약간 시아파의 반개 좀 되지만 그 같은 시아파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어가지고 계속 이제 이런 애초에 레바논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독교 인구도 꽤 많고 마론 그 기독교 민병대도 있고 했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처음에는 이런 어떤 아주 같은 종교들 다양한 종교 사람들이 화평하게 살고 있다가 바로 옆에 지역들의 분쟁들의 여파가 밀려오고 이러면서 평화롭게 살던 이쪽 사람들의 종교적인 색깔들이 서로 첨예하게 부딪히니까 하루아침에 아수라장이 된 거죠. 네. 우리 대표적인 게 그 그 예전에 유고슬라비아로 불렸던 발칸 반도 그쪽 생각해보십시오. 지금까지 같은 형제는 아니고 같은 이웃이었는데 그 사라예보에서 서로 막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폭행을 하고 살인을 하고 그런 일들이 뭐 끔찍하게 벌어졌단 말이죠. 코소보, 사라예보.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고 있으면 바로 이제 여기서 위기 상황이 올 때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서로를 이웃으로 돌봐줬던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악마가 되어버리는 이렇게 이제 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옆에 나라 이스라엘과 하나의 어떤 테러의 어떤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네. 그 레바논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진짜 80년대 미군들 주둔하고 있을 때 또 자살 폭탄 테러랄까 수백 명이 죽고 다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현재도 끊임없는 이제 분쟁의 아수라장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제일 문제가 그 13세 미만의 아이들이 계속해서 많이 죽고 있다. 왜 그 전쟁과 테러의 이제 가장 큰 희생자가 되고 있고 그리고 문제는 인구의 25%가 지금 난민으로 100만 명 가까이 난민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25%가요? 그러니까 이게 참 끝없는 이제 그게 되는 거 일촉즉발의 화약가가 되는 거죠. 그 난민이 왜 무섭냐면요. 난민이라는 게 국가에서 살지를 못하니까 자기 땅에 벗어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난민촌을 만들어 주는데 그 난민촌이라는 것들이 흔히 말하는 법이 작동되기 힘든 동네거든요. 그 나라의 법도 아니고 이 나라의 법도 아니고 이태리 출신의 아감벤이라는 정치 철학자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주권적 권력이 들어가면서 누구든지 희생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수용소를 세우고 난민촌을 세우면 거기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이거에 대해서 입법부도 없고 사법부도 없고 행정부도 없고 경찰력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진짜 이게 말 그대로 사람의 이게 뭐라고 약육강식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거 정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네. 그 평화로웠던 나라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지금 일촉즉발의 화약가가 되었고 네. 결국 해결하는 길은 뭘까?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참 종교라는 게 우리와는 좀 다른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말씀 좀 들어보면 특히 뭐 인도도 좀 그렇고 여기도 물론 이제 종교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네. 종교가 뭐냐 물어보면 우리는 사실 뭐 없는 사람도 많고 또 뭐 기독교, 뭐 개신교, 뭐 저 천주교, 불교 뭐 등등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마음 속에 있는 어떤 내 양심을 어느 쪽에 좀 의탁하느냐 뭐 이런 쪽에 이제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네. 그런데 이쪽 분들은 삶의 그냥 방식, 삶의 스타일 이게 포함된 단어가 바로 종교이기 때문에 네. 종교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말씀대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흔히 말하는 난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떠나온 이유 할 때 물론 이런 거죠. 첫 번째가 이스라엘의 폭탄 공격들 이런 것들에서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 생각하니까 떠나는 것도 맞는데 어디 책을 봤는데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믿음과 관련된 거거든요. 믿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극단적인 그 보수파들 빼고는 정말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프리섹스 지역이 하나예요. 뭐 이런 것들. 근데 말 그대로 이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명예살인이 형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특히 여성의 품행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제일 우리가 조심하는 게 다른 여성하고 눈 마주치는 것조차 조심해야 되잖아요. 눈만 마주쳐도 거기서는 마치 성폭행 당한 것처럼 해가지고 남의 여성을 건드리면 절대 안 된다. 이게 이제 그거 돼 있는데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난민이 떠난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이 생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 같이 산다 하더라도 그 이스라엘 애들이 그런 식으로 해갖고 아니 이건 우리 스타일인데 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그게 뭘 뜻하냐면 명예라고 하거든요. 그게 결국은
여성이 그렇게 이제 누가 봤다는 것은 우리 집안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명예살인이 가능한데 마찬가지로 우리 땅이 결국은 빼앗겼다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명예가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 사람들의 그 명예의 관념의 특징은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아, 이미 이런 벌어진 거 어떡하겠어. 돈으로 해결합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미 그냥 정치적으로 해결합시다. 경제적으로 해결합시다인데 바로 지금 말씀대로 이 종교가 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물리적으로만 보상해야 된다. 네. 너의 목숨은 우리의 딸의 목숨은 너의 목숨으로 보상해야 된다. 이 물리적 보상이라는 것들, 이 명예라는 것들은 지금 종교 신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레바논하고 뭐 지금 좀 이따가 뭐 아프가니스탄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 보고 있으면 결국 이제 원리주의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스카 와일드가 그런 말을 했는데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기는 참 쉽다는 거예요. 네. 근데 생각에 공감하기는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기는 쉬워도 타인의 생각에 공감하기는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 사람들하고의 어떤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우리 아프가니스탄 하면 뭐 잘 아시잖아요. 냉전이 끝나고 89년 냉전 체제가 해체되고 나서 네. 미국의 외교관들이 모여가지고 앞으로 미국이 전 세계 수많은 나라 중에 절대 안 갈 것 같은 두 나라를 꼽자 했거든요. 어디냐면 소말리아하고 아프가니스탄이에요. 근데 둘 다 갔다 왔잖아요. 소말리아는 바로 블랙호크다운 영화도 나왔고 네. 아프가니스탄은 뭐 본격적으로 진짜 뭐 네. 전쟁을 거기가 아마 20년 거의 했고. 롱기스트워였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네. 참 이게 역설적인 거죠. 가장 안 갈 것 같은 나라도 가게 되는 거라 이거죠. 아프간도 참 아픈 역사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은 아니에요. 그 예전에 소련도 네. 아프간 침공하고,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소련이 침공한 아프간을 또 미국이 이제 측면 지원을 이렇게 하는 척하다가 사실은 거기서 빈라덴이 컸거든요. 오사마 빈라덴. 네네네. 미국 지원받아서 큰 친구인데 네네네. 나중에는 결국은 다시 미국에 네. 또 테러를 가게 되죠.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미국이 또 뭐 좀 뭐랄까 이게 좀 배신을 하는 뭐 이런 모습들이 네. 이런 게 좀 있긴 있었는데 여튼 아프간에 왜 그러면 그런 근본주의자들 많이 가느냐 보면 또 이 중동 쪽에서 뭐 또 쫓겨서 이렇게 아프간 쪽으로 넘어간 뭐 탈레반들 이런 네네네.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하여튼 진짜 스토리들이 복잡하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드랜드 라인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대적으로 대대로 살아온 부족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 이제 러시아랄까 영국이랄까 이런 유럽의 제국이 들어가 가지고 그냥 임의로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자, 자기들 오늘부터. 편의대로. 네. 그러니까 생활권을 지금까지 같이 하고 있다 갑자기 지금 생활권 달라지니까 이게 뭐 엉망진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분쟁의 씨앗을 계속해서 제공을 했다는 거죠. 특히 아프리카가 뭐 그런 경우가 되게 네. 많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역사가 힘들고 아픈 건 이해가 되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네. 아 고통받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깝다 네, 생각이 안타깝다는 들긴 생각이 하지만 많이 들지만 저렇게까지. 왜 저런 일을 할까? 네. 그런데 와, 네네.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 어떤 우리가 뭐 문화적 상대주의, 문화 상대주의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풍습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의 하나의 특수한 관념일 수 있다. 이건 물론 네. 전제를 해야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고 사람의 인권은 지켜져야 되고 보편적인 거죠. 예, 폭력보다는 네. 그래도 대화가 낫고 이런 것들은 그거는 인간인 이상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켜야 될 원칙들 이런 거는 또 계속해서 관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이제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워낙 뭐 항상 제국들의 싸움에 항상 경연장이었죠. 뭐 예전에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또 이제 그죠 아프간 쪽 항상 이제 지정학적인 하나의 요충지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예전에 소련이 들어왔다가 또 미국이 들어왔다가 계속해서 그런 게 됐죠. 그 와중에 미국이 당시 아프간하고 전쟁했을 때 이유는 간단해요. 그죠? 바로 알카에다 주범 오사마 빈 라덴을 체포하고 네. 그리고 탈레반 정부로부터 여성을 해방하겠다. 이게 이제 공식적인 네. 그 전쟁의 명분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뭐 카불 들어와 가지고 이제 아프간 여성이 해방되었다라고 했지만 그게 과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라크 바그다드에도 미군이 해방을 해주러 가서 처음에는 되게 좋아했는데 네. 결국은 이라크의 석유가 끊임없이 이제 외부로 유출되고 네. 또 끊임없는 또 다른 이제 폭력적인 것들이 계속 발생해 꼬리를 무니까 결국 또 이라크 그 국민들의 마음은 또 미국에서 떠나게 되고 지금도 철수했잖아요, 미국. 다 철수는 다 했죠.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이런 의도를 가지고 들어갔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그 문화적 특성을 잘 이해를 못한 거다 이거죠. 여기서는 그렇게 나와요. 이제 탈레반의 상징인 부르카를 벗어도 된다라고 미국이 외쳤지만 네. 그 여성들은 부르카를 벗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단순하게 여성을 옥매이는 그런 사슬이 아니라 이제 김영미 PD에 따르면 자기가 그 가서 취재를 오래 해보니까 네. 그거는 하나의 민속 의상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여성들이 외출할 때 쓰개 치마를 쓰고 나가듯이 그것들을 단시 미국은 이렇게 하니까 불편하다라고 봤는데 이제 그런 포인트를 좀 잘못 잡는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과 시혜적인 것들이 또 이제 아프간의 문제들을 오히려 해결하는 게 아니라 네. 다른 방향으로 끌고 왔다. 그래서 결국 뭐 미군이 민심을 못 얻었고 그래서 결국 작년에 아주 치욕스러운 철수 작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난 그 부르카나 니캅이나 네. 뭐 이런 걸 보면 그게 이제 자신의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네. 목적은 뭐 본인들이 편한 대로 하면 저는 이제 찬성이에요. 근데 그게 아닌 다른 옷을 못 입게 한다는 거, 네, 그 강제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좀 그러게요. 이게 존중하기가 그 틱톡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이제 이걸 다 쓰고 있으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그걸 벗고 뭐 이렇게 틱톡 촬영해갖고 SNS 올렸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는 또 잡혀가가지고 뭐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유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거. 네, 그건 참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이제 원리주의라는 게 근본적으로 이제 하나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 거울 이론처럼 이 반대로 많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서구랄까 기독교 문명권의 압도적인 위력 앞에서 네. 결국 그 뭐라고 합니까 반사적으로 더 극단화적으로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우리가 미러링이라고 하듯이 진짜.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우리가 더 이상 당신들이 우리를 완전히 야만이라든지 촌놈으로 규정을 했다. 네. 그럼 그럼 우리는 더 그렇게 한번 가볼게. 우리만의 이렇게 되면서 더 이제 충돌이 자행되는 것 같아요. 더 원리주의로 가고. 네네네. 사실 원리주의의 시작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습니다만 종교 원리주의 시작은 그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19세기 기독교 근본주의부터 기독교 원리주의부터 시작한다고 보거든요. 거기도 많죠 사실. 네, 미국의 기독교 펀더멘탈리즘이 사실은 펀더멘탈리즘으로서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막 그 뭐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아랍의 아주 야만성 이렇게 그 말씀을 많이 합니다만 IS들 참수하고 어떻게 저러냐는데 문제는 그게 그 우리 1096년 그 이제 십자군 200년 가까이 전쟁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아랍 이슬람 쪽에 남긴 기록을 보면 그러니까 천하에 이런 야만인들이 없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와가지고 정말 그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난도질을 하고 살육을 하고 살점을 진짜 이런 진짜 그러니까 그 사람들 기록 보면 진짜 야만도 이런 야만이 없다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누적되다 보니 이런 거 될 거 아닌가. 대물림된 거군요. 참고로 그 네. 카키색 있지 않습니까? 카키색. 네. 네. 여기가 아마 그 아프간에서 나왔을 겁니다. 카키색이요? 네. 이제 원래 이제 인도 쪽에 네. 있던 영국군들이 이제 대체로 흰색 옷을 입었는데 네. 거의 모래바람 뒤집어 쓰고 카레가루 묻고 뭐 이래갖고 카키색이 된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 모래 막 이런 데에서는 오히려 위장이 잘 되네. 흰색은 너무 눈에 띄는데.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색깔로 아예 그냥 군복을 만드는. 군복이 그렇게 됐구나. 네, 카키색이 아마 거기서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진짜 이게 결국은 또 빈곤도 하나의 그 큰 원인이라는 게 빈곤. 네, 이게 결국은 바로 아프가니스탄의 농부들이 아편 재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군은 들어와서 당연히 아편 재배를 못하게 하니까 농부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너 돈 벌어야 되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그럼 탈레반들이 다시 와서 야 우리가 지켜줄게. 요 판돈 우리한테 일부 상납하면 우리가 지켜줄게. 그러니까 민심을 또 얻게 되고 네. 이런 또 악순환이 되고. 근데 그 농부들은 대대로 우리 이렇게 몇백 년간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계속 지어왔는데 왜 갑자기 아편을 못 지켜 하지? 이러니까 또 왜 안 되고. 네. 그러니까 그런 빈곤들도 결국은 끊임없이 또 다른 이제 오해를 낳고 결국 이런 것들이 뭐 미국 이제 작년에 결국은 철군을 했습니다만 역설적으로 탈레반에게서 해방하기 위해서 철군을 했는데 결국 탈레반은 다시 집권하게 됐고. 참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 여성들이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또 뉴스가 나오고 합니다만 이 책의 저자도 자기하고 인터뷰했던 그 여성이 결국 또 그 명예 살인을 당한 게 나오더라고요. 인터뷰했다고요? 네, 근데 그 오빠를 찾아가고 집안 가족을 인터뷰했는데 그 인터뷰하는데 그 거뭇거뭇한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면서 여기가 바로 우리 동생이 흘린 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어요 계속 그 가족들이. 근데 안 죽일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아니면 얘는 더 처참하게 죽는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죽이는 게 나았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막 참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아주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 집단의 생존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야만적이 끔찍하고 아니 뭐 그건 야만적이 끔찍한 거죠. 이런 것들이 여전히 지금도 없어지지 않는 것인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좀 하게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고민을 좀 해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세계는 왜 싸우는가? 네. 그리고 싸움을 한다는 건 결국은 독립을 위해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사실은 체첸 지역이었죠. 체첸. 러시아로부터. 네. 근데 지금 사실 역설적으로 체첸이 지금 그 어디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용병처럼 이렇게 아마 제일 용맹하게 싸우는 걸로. 그러니까 가장 이제 흔히 말하는 제국주의에 저항한 체첸 사람들 아닙니까? 본래 그쪽 사람들이 그 카프카즈 산맥 있는 쪽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아주 막 용맹하고 그 우리 그 많이 봤지 않습니까? 조지아, 그루지아라든지 뭐 그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뭐 다 좀 호전적이다. 어찌 보면 남등적이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 체첸의 전사가 지금은 어디로 갔느냐? IS에 가가지고 그 시범을 보여준 거죠. 사람을 참수하고 이런 것들. IS에 갔었어요? 네, 그 체첸 사람들이 결국은 그 IS 쪽에 가가지고 그 가서 사람이 이제 흔히 말하는 목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고문하고 이걸 다 전술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에 가가지고 정말 잔혹하기로 소문난 그 전사들. 그때 그거 나왔지 않습니까? 그 친푸틴 인사를 알려진 그 카디로프 체첸공화국 수장이 우리 우크라이나로 파병되었고 우리는 그 거의 뭐 그 사람들이 한 10,000명 가까이 갔다고 정확히 지금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런데 이 사람들 그걸로 유명한다잖아요. 그 시리아 전쟁에도 직접 갔고 지금도 그 다음에 2008년에 그루지아, 조지아 전쟁도 갔고 고문과 초법적인 처형과 무자비한 군사작전으로 정말 악마의 부대로 불린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갔냐 이거죠. 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는 이 체첸이 이제 소비에트 연방의 한 일원이었잖아요. 체체니아라고 불렸는데 자, 이 체첸공화국은 뭐 인구도 얼마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중에서 체첸에 두다예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두다예프. 44년에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결국 이제 아주 똑똑한 사람이어 가지고 당시 그 소비에트 연방 때 공군 소장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지금 인구 140만의 체첸에서 그 진짜 중앙에 네로한 사람들을 물리치고 공군 소장까지 올라갔고 그래서 이 사람이 소련 붕괴되고 나서 체첸이 독립을 선포하니까 자기가 안락한 러시아 장군 신분을 벗어버리고 조국으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이제 민족 정신이 있는 거죠. 내가 한번 멋지게 우리 체첸을.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러시아 군하고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1996년에 이제 폭격으로 전사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애초에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는 91년 8월에 이제 체첸 독립이 선포를 하니까 옐친의 입장에서는 이거 안 된다 된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원유가 났는지 모르지만 체첸 쪽에 원유가 지금 그러니까 절대 이거 허용 못 한다니까 당연히 전쟁이 났죠. 그래서 러시아 공군기가 바로 체첸 수도를 공습하니까 결국 뭐 치열한 전투를 하다가 결국 95년 1월 1일 그러니까 거의 4년 만에 러시아가 이제 체첸 수도를 장악을 해버린 거죠. 진압이 됐어요. 근데 진압이 됐지만 아시다시피 그게 쉽습니까? 이때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진짜 전쟁. 산악으로 흩어지고 게릴라 전쟁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 같은 경우가 그 유명한 사건이 이제 뭐 이제 테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무슨 극장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사실 또 체첸 내부에서는 이제 러시아가 진입을 하니까 또 러시아 파도 생겨나고 독립파 갈라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나오네요. 카프카스 지역의 체첸 국경지대 그 일대를 카프카스 지역이라고 하는데 석유와 가스 매장 규모가 180억에서 350억 배라. 거의 진짜 세계 최대 규모. 이러니까 이거를 그냥 독립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이제 결국은 이게 쉽지가 않게 된 상태에서 러시아가 계속 무자비하게 공격을 했고 내분열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국제사회 관심이 멀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손을 내민 세력이 바로 이슬람 국가 세력들이죠. 그래서 그 나온 게 결국 2002년에 지금 말씀하신 러시아 모스크바 한 극장에서 인질극이 벌어졌다. 인질극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극장 관객들 뭐 이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자살 특공대 50명이 들어갔어요. 체첸 지도자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1,000명을 잡았어요. 1,000명을. 관객과 배우를 잡고. 사흘 동안 대치를 했죠. 근데 결국 러시아는 협상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마취제를 사용해가지고 했지만 140명이 사망했죠. 그 민간인 포함해가지고. 그때 뭐 독가스인가 이런 걸 살포했던. 여기서는 이제 마취제를 사용했다. 마취제로. 네, 그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 과정에서 결국 깜짝 사람들이 놀라게 된 거죠. 검은색 차도르를 쓰고 몸에 폭탄띠를 두른 채 기관총을 든 19명의 여성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그래서 블랙 위도우라고 불렀죠. 검은 미망인들. 네. 나이들이 있잖아요. 뭐 진짜 뭡니까? 뭐 10대 17살도 있어요. 17살. 뭐 이런 나이니까 뭐냐면 내가 이제 남편을 잃고 나니까 나는 이제 그거 할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완전 자살 특공대 다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런 검은 미망인 블랙 위도우가 암살 작전에도 투입되는 거예요. 러시아 장성 살해에도 투입되고 계속해서 왜냐하면 이제 그 사회에서는 체첸 같은 이슬람 어떤 성향이 강한 사회에서 남성 없이 여성 혼자 삶을 유지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결국은 그 사회 시스템의 문제가 복지 시스템이랄까 여러 가지가 결국 장착이 안 돼 있으면 그 사회에서 한 개인에게 어떤 갑자기 급변이 벌어지게 되면 그 개인은 감당할 수 없으면 결국 다죽자가 돼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 아니냐 되고 또 이제 아까 모스크바 극장 말고 북오세티아라고 그 바로 그쪽도 이제 관할이죠. 바로 그루지아 위쪽에 북오세티아. 거기 초등학교죠 우리 치면. 거기 개학 날에 학생 1000명하고 주민이 인질로 잡은 거예요. 아이고. 8시간 정도 결국 이제 대치를 했지만 어린이 186명이 희생됐죠. 민간이 334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충격. 근데 이게 문제는 이렇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 생각에. 사람들은 더. 체첸은 진짜 이렇게 이제 오히려 국제사회 여론을 환기하려고 한 거지만 오히려 이건 뭐 더 이상 엉겨버린 거죠 이제는 뭐.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어린애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렇게 하느냐. 극장에 관객을 하느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이야기 나와요. 뭐 어떻든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됐지만 체첸은 불기둥이 지금 가보면 나오거든요. 석유 위정이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체첸 사람들 독립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지쳐 있다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뭐 어떻게 뭐 이거 하겠냐 살긴 살아야 되겠고. 네. 근데 또 안 좋은 이름으로 아까 말한 그 IS 2012년부터 체첸이 등장해가지고 러시아와의 전투에서 갈고 닦은 전쟁 기술을 수출을 하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친러시아파가 장악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에 전쟁을 했지만 어떻든 전쟁을 하면서 내전도 벌어졌잖아요. 이미 이제 이 실전에 익숙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수출하는 거죠. 그렇죠. 돈도 받고.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로 가니까 이런 것들이 참 계속해서 이런 비극들이 이 사람들이 용병으로 활용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수출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근데 이걸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런 무력적 해결 방식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과연 물론 우리가 그 가장 약소 민족이고 국제 여론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고 이럴 때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아주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죠? 그런데 네. 그 결국 뭐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 무력으로 결국 그 일단 나라를 제압하려고 먼저 들어왔던 러시아가 큰 가장 문제 아니었나. 그렇잖아요. 체첸이 독립을 선포했다고 할 때 그럼 어떤 식으로 그걸 해야 되는지. 그럼 뭐 저도 뭐 제가 그 러시아 국가 담당자는 아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손쉽게 군사를 투입하겠다는 거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아니 그게 과연 다른 나라의 무력으로 그렇게 간섭하면 그게 그 소정의 결과를 얻을 수 있냐 이거죠.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국제사회 시스템에서는 결코 한 나라만의 전쟁이 아니거든요. 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금 많은 나라들이 무기라든지 뭐 성금도 보내고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결국 군사력이 중요하고 합니다만 이런 도덕적 명분이 없는 나라가 과연 이길 수가 있냐 이거죠. 그 장기적으로 그 나라 과연 오래 가냐 이거죠. 장기적으로 과연 오래 가겠냐. 결국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실패를 하고 그 사회가 상당히 침체를 됐지만 결국 그 자체를 스스로 반성하는 자기 교정하는 그 미국이 힘이 있었잖아요. 반전운동을 벌였고 끊임없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징집을 거부하고 그저 캐나다도 넘어가고 참 많은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 그런 영화도 많습니다. 그런 희생이 따라가지고 미국 사회가 결국은 또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러시아가 지금 아무리 자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우크라이나 체첸 했다지만 이게 결국은 국제사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윤리적 명분이 없으면 과연 이건 오래 갈 수 있겠냐. 저는 뭐 요즘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결국은 우리가 결국 베트남 전쟁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략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미국의 베트남 전쟁 프랑스의 베트남 전쟁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일방적으로 폴란드를 침공 처음에는 이겼지만 결국은 나중엔 다 지잖아요.
이게 처음엔 이긴 것 같아도 물리력은 결국 처음엔 이긴 같이 보여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결국 전술적으로 이겨도 전략적으로 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체첸 사례를 보고 있으면 과연 러시아가 결국 이 체첸에서의 어떤 이런 것들이 결국 러시아로 하여금 우크라이나도 한번 들어갈 만하다. 라는 식의 잘못된 메시지를 던진 거 아니냐. 이때 국제사회가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강력하게 했다면 2000년대 초반에. 근데 그때는 뭐 다 뭐 그냥 아이 그래 뭐 석유 안전하게 나오고 체첸에가 러시아가 석유 촉착해갖고 하면 더 좋겠지. 여러 가지 이제 국제사회 뭐 미국이나 유럽의 계산들 이런 것들이 결국 지금 오늘날에 그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불씨를 켜가지고 완전 산불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자, 몇몇 나라가 지금 소개가 좀 됐는데요. 네. 사실 뭐 사례는 이 네. 책에 보면 이제 다양하게 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책의 다양한 사례들은 뭐 직접 읽어보셔도 좋고요. 네. 저는 이번에 여기서 이제 그 전시회를 하더라고요. 전시회. 네. 전시회요? 성수동 언더스탠드라는 곳에서 네. 에비뉴, 그러니까 언더스탠드 에비뉴라고 있거든요. 네. 성수동에. 네. 그쪽에 가봤어요, 성수동? 아니요. 성수동에 옛날 막 가죽 공방도 많고 막 이랬잖아요. 네네네. 네, 지금도 아주 뭐 갈만한 곳들이 많은데 성수동 언더스탠드 에비뉴 안에 아트 스탠드 전시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8월 13일부터 8월 21일까지 한 8회 정도 이렇게 전시를 하는데 내용은 뭐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이 좀 어찌 보면 참혹한 끔찍한 네. 이런 분쟁 현장 그리고 또 거기서 피운 한 송이 꽃 이런 것까지 함께 그러니까 이게 너무 슬픈 현실만 보여준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희망까지도 함께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 한번 또 가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네. 정말 여러모로 의미가 있네요. 몰랐던 얘기들도 듣고 네. 또 정말 관심이 좀 없었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세계는 왜 싸우는가? 네. 네. 왜 싸운다고요?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닌가요? 네, 거기에 뭐 기본적으로는 가장 뭐 맞는 얘기긴 합니다만 그렇죠. 그 이익이 그래도 명분과 정당성을 갖느냐? 네. 혹은 정말로 어떤 그 순수한 이익, 뭐 경제적인 어떤 탐욕 이런 거에 의해서만 좌우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는 건 또 매우 달라질 수 있다. 네네. 물론 맞아요. 이제 그 명분도 설령 그들에게는 옳은 명분일지라도 전 세계적인 글로벌한 기준으로 본다면 그것 또한 너무 좀 가혹하거나 좀 지지하기 어려운 것들도 없지 않아 또 전 세계에는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좀 이런 생각은 들어요. 만약 역사적으로 조금 네. 뭐 이게 마샬이라는 영국인 학자의 그 인권의 발전 과정을 한번 분석한 거를 비교해 보자면 네. 왜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그 왜 세계가 왜 싸우고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결국 그것은 이제 우리 인간이 가야 될 길이니까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마샬에 따르면 18세기는 무슨 시대냐면 기본적인 인권의 시대였다는 거죠. 네. 시빌라이트. 그러니까 시빌라이트를 제가 어떤 책에서는 또 참정권이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인권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사상의 자유, 그 개인의 어떤 뭐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좀 언론의 자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개인의 어떤 기본적인 권리들이 확보돼야 되는 시기였다는 거죠. 기본권. 18세기가. 그래서 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국의 여러 가지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전쟁 다 그런 시기였고 19세기는 뭐냐면 일종의 political right의 시대였다는 거죠. 참정권의 시대. 이제는 이제 우리도 이제 표를 달라. 노동자도 표를 달라. 국민들은 다 1인 1표를 달라. 그렇게 정치적 권리가 이제 확보되는 말 그대로 개인적 기본권에서 정치적 권리의 시대였다는 거죠. 네. 네. 그럼 20세기는 뭐냐면 소셜 라이트라는 거예요. 사회적 권리. 뭐냐면 사회복지라는 게 나온 거죠. 국가가 이제 국민의 기본적 생존을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적 복지를 기본 원칙으로 해서 이제 사회보장, 보험이 20세기부터 나왔다는 거죠. 그럼 결국 뭐냐. 프랑스 대혁명 이후로부터 결국 역사라는 것이 개인적 자유, 개인적인 기본권에 출발해 가지고 결국 정치적인 평등으로 갔다가 이제 사회적 평등으로 가고 있다 이거죠. 그럼 이제 21세기는 뭐냐. 이제는 말을 하지만 글로벌 라이트의 시대로 가는 거 아니냐. 이제는 세계가 다 하나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지금 우리 물가가 다 뛰고 있고 네. 지금 물가 얼마나 뛰었습니까? 미국도 뛰고 한국도 맞아요. 뛰고 모두가 다 뛰고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이제 모든 세계는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누구 하나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글로벌 라이트의 시대로 우리 모두는 우리 모두에게 서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세계 시민으로서 그 이제 마샬의 권리를 가지고 좀 비틀어 가지고 네. 21세기는 이제 글로벌 라이트의 시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이런
단순한 분쟁뿐 아니라 환경위기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빈곤이라든지 테러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삶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분쟁 지역을 좀 저는 책을 읽어가면서 또 네. 전시를 가보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우리와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네. 분들의 어떤 행동, 어떤 결과가 또 우리에겐 또 굉장히 크게 또 다가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또 많이 네. 할 수밖에 없는 맞아요. 입장이잖아요. 네. 뭐 미국이나 중국이 이제 뭐 내수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나라들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더 해외 상황들에 대해서 네. 이런 네. 분쟁들에 대해서 네. 더 명확히 알 필요가 혹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아마 오늘 이후로 관심들 좀 가지시지 않을까 기대를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세계 인도주의의 날 특집으로 저희가 1단계 가면 스페셜하게 네. 조금은 컴팩트하게 준비를 좀 해봤고요. 세계는 왜 왜 싸우는가? 싸우는가? 이 얘기 물론 책임을 뭐 하나하나 따져보자면 또 누군가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책임을 논하는 때가 맞는 것인가 아니면 일단 싸우는 걸 멈추는 게 맞는 것인가 이 판단 한번 또 저는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딱 한 가지만 더 네. 말씀드리면 네네. 우리 백치라는 말을 쓰잖아요. 백치미인이다. 네네. 백치. 이디오트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본래 그리스 원어로 따지면 이디오테스에서 나왔다거든요. 이디오테스? 그게 뭔 뜻이냐면 우리는 지금 백치하면 바보라고 보통 네. 하는데 네. 그 본래 백치의 뜻은 자기 개인의 문제만 관심을 가지고 공동체라든지 타인의 문제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을 백치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치가 진짜 바보가 아니라 자기 우물한 개구리로 자기 욕망이라든지 자기 돈이라든지 자기 살아가는 것만 관심 가지고 옆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든 옆에 나라가 어떻게든 그런 관심 안 가지는 사람들을 바로 백치라 불렀대요. 이디오테스 본래 뜻이. 그러니까 실제로 내 문제만 관심 가진 사람은 백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바로 세계 모든 곳곳에 우리 백치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네.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자기만 알면 백치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정말 많은 백치들이 있고요. 네. 네. 우리 벗어납시다. 벗어나겠습니다. 네, 한 130치 정도. 아휴. 그냥 200치로 가요. 200치. 2만 원치 주세요. 자, 그럼 네. 저희는 네. 또 다음 시간에 아주 재미있는 책, 또 여러분께 도움될 만한 책들 잘 선정해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잊지 마십시오. 8월 13일부터 8월 21일까지 성수동 언더스탠드 애비뉴에서 아트 스탠드 전시장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꼭 가보시면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막 또 깨줄 만한 그런 전시들이 많이 아마 있을 겁니다. 네네. 거기 한번 꼭 방문해 꼭 보시기 바라겠고요. 가봐야겠네요. 세계 인도주의 날 또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8월 13일부터 21일입니다. 아니요. 세계 인도주의 날이 언제라고요? 8월 19일. 8월 19일입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스페셜 콜라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책으로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